네,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공동체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주제를 보니까 이게 쉬운 주제들이 아닌데, 이 나이 들음에 대한 것, 또 유산 상속이나 이런 참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 거기에 또 연명의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또 다루신다고 하니까 참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한 것도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그 뒷부분에는 또 여러분들 또 질문 또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연명의료입니다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생명윤리, 연명의료가 결국은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같이 좀 주제로 잡아서 조금은 넓은 그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안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내과 중에서 신장내과입니다. 원래는 콩팥을 전공한 내과고, 그래서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하수도 쪽에 그래서 좀 소변이 시원찮다 또는 몸이 붓는다 뭐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보건의료학회장,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 생병원에 이제 저희가 미션 원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하고 이제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원장,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병원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약간 생소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연명의료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저출산위원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굉장히 좀 격은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임명을 받았지만 더 많은 기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소속으로 일을 해드렸습니다. 작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없어진다고 하니 마지막 없어지기 전에 영빈관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재임 기간 동안의 장관하고 장관급 위원장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정세균, 이낙연 총리도 있고요. 여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위원회 안에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과기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6명의 장관과 14명의 민간인들이 같이 모여서 20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은 굉장히 격이 높아 보이죠. 여기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윤리의 정책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위원장일 때 했던 정책이 연명의료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서 그것이 2017년에 통과가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라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도 쓰게 되고 연명의료 계획서도 쓰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때 했던 일 중에 또 하나는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명 경시 풍조가 너무 심하고 특히 세월호를 겪으면서 너무나 생명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생명 존중 선언문을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최초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거를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각 부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걸 열심히 한 곳은 법무부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이제 학교에서 일부 활용을 한 그런 부처가 있는데, 다른 부처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임성, 평등성, 안전성, 관계성 같은 그 생명의 핵심 가치들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실천 영역에 나와 가정과 학교와 기업과 국가, 이 국가가 이 생명의 존엄성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서치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책 내용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업스트림이라는 거는 이제 강의 상류를 뜻해요. 상류, 그렇죠? 근데 이 책에 이제 서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그 청년 두세 명이 수영을 하다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에서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으로 뛰어내려가 보니까 아이들이 떠내려오는데 그 아기들이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떠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막 건져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막 우리 구전 선생님 늘 하듯이 막 응급의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떠내려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가겠다.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지금 이 애를 살려야 되는데. 나는 상류로 간다. 업스트림으로 간다. 이 친구는 지금 이 아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지금 계속 아기를 강에 집어 던지고 있는데 그 놈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지금 닥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그 언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의사 선교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히말라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히말라야 이 언덕에 비탈길이 있어요. 이 비탈길을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네팔을 가보신 분은 그 네팔의 버스 보면은 그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스가 자주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비탈길에서. 그게 뭐 길이 워낙 험난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탈길 아래에 있는 마을에는 앰뷸런스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무슨 차가 딱 대기하고 있죠? 레카가 딱 대기하고. 왜냐하면 사고 나면 그거 딱 데리고 병원 갖다 실어주면 돈도 벌고 하니까 딱 좋은 어떤 목이 되는 장소인 셈이죠. 그들에게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딱 레카가 있듯이 앰뷸런스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굴러떨어지니까 앰뷸런스가 막 바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하다가 계속 굴러떨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이제 클리닉이 생겨요. 클리닉. 의원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계속 굴러떨어지니까 이제 응급센터가 생기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CT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머리를 또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중환자실이 생기고 막 병상은 늘어나고 종합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선교 본부에서 딱 와서 보니까 비탈길에서 계속 버스가 굴러떨어지는데 비탈길을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시기거든요. 막 환자 치료한다고 고생인데 병의 근본 원인을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이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대부분의 병은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데, 그냥 뭐 혈압 높으면 혈압 떨어뜨리는 약 쓰고, 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뭐 혈당 떨어뜨리지만 근본적인 그들의 삶의 방식 또는 삶의 목적, 어떤 삶의 가치, 뭐 이런 근본적인 것을 타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는 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 뭐를 우선할 거냐.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10몇 년, 한 20년 전 됐나요? 제가 여기 안양병원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그 베어스타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리프트를 딱 타려는데 그때는 삐삐였었는데 삐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삐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했더니
그 피를 토하는 환자가 왔는데 식도 정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식도 정맥을 이렇게 꿰매줘야 되는데, 짜매줘야 되는데 그 시술을 하는 당직 의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락이 되고 있는 의사 중에서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휴가를 얻어서 왔는데 갑자기 무슨 권리가 충돌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스키를 탈 행복추구권하고 이름 모를 응급실 환자의 생명권이 난데없이 충돌하는 거죠. 그럼 뭐가 우선해야 되겠어요? 생명권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다시 숙소로 가자 해가지고 아이들 숙소에 데려다 놓고 저는 차를 몰아서 병원에 와서 한 2시간 반 걸려서 그 환자 이제 식도 내시경을 해가지고 다행히 피를 멈추게 한 다음에 스키를 타러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밤이 되어가지고 야간 스키를 아이들 데리고 타는데 아이들이 물어보죠. 아빠 어디 갔다 온 거냐. 여차여차해서 환자가 지금은 좋아졌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행복추구권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권도 지켜내고 또 아이들의 행복추구권도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권리가 충돌할 때 생명권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이 건강권, 이제 그 다음이 행복추구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회사에서 이제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덜커덕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잖아요. 승진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하고 뱃속의 아이의 생명권이 충돌할 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생명권하고 생명결정권인데, 생명권은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죠, 그렇죠? 생명권이 뭔지 아시죠? 이러면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무시면 안 되니까 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손. 네, 오른손 맞으신가요? 오른손 이렇게 내려보세요. 손 내려서 왼편에 가슴에 갖다 대시면 거기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안 뛰는 분 계신가요? 안 뛰는 분 계시면 우리 구전생 박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심장이요. 한번 여러분들 이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왼손을 갖다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심장아, 나의 심장아, 너의 주인이 명하노니 멈추어라. 혹시 멈추는 분 계신가요? 이 심장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이놈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밤에 잠꼬대 하면서 막 멈춰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심장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이 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뛰라고 할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뛰는 동안 우리는 마음껏 그 생명을 누릴 권리가 이 생명권이에요. 근데 생명 결정권은 뭐냐면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애를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낙태시킬 수도 있고 또는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막 영아 살해도 하고, 요즘은 뭐 뱃속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그냥 때를 놓쳐서 뭐 태어난 거 죽이는 거나 뱃속에 있는 거 죽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뱃속에 있는 거 죽이는 거는 요즘 아무런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 낙태법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놈 마음껏 죽여도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거는 무슨 그게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소위 그 분만 낙태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 낙태술이 있어요. 제왕절개 낙태술이 뭐냐면 제왕절개를 배를 째고 태어나는 사람은 제왕절개 분만이고 그렇게 태어난 애를 염화칼륨을 주사해가지고 죽여요. 그러면 그게 제왕절개 낙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막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기는요 뱃속에 기형아가 있어서 그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심장 수술을 해요. 요즘 현대의학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아기를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저희가 집어넣어가지고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애가 태어날 수 있게 뭐 6개월, 7개월 된 아이 심장 수술도 하는 시대인데 이미 멀쩡하게 태어난 아기를 또 죽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 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안락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지금 이 안락사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락사, 낙태, 자살, 인간 복제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명은 내 거고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생명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생명 결정권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인간이 행복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윤리를 얘기하려면 이제 4대 원칙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생명 윤리의 4대 원칙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이 4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서 논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뭐냐면은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인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드셔서 이렇게 테이블 탁 틀면은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돌려요, 뭐 이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로봇이 태어난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송하는 백성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소위 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을지, 항암제 쓸지, 아니면 뭐 방사선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지,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데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판단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이제 영어로 informed consent라 그래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본인이 동의를 해야 그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수술 받고 나서 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줬거든, 의사가.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의사가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수술 동의서에 막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막 설명을 해가지고 옆에다가는 죽을 수도 있음 막 글도 써놓고 해가지고 밑에 이제 사인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했느냐, 본인이 알아들을 정도로 충분히 했느냐라는 것이 법적인 이제 중요한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가도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됐는데 막 중간에 계속 이름 써야 되고 막 그거를 충분히 그 동의서를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훨씬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듣고 나서 본인이 하는 결정이 이게 이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데, 문제는 이런 판단을 하기가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식물 인간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대신 누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리인의 결정인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이게 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라매 병원 옆에 거기가 이제 그 대방동 뭐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어릴 때 살던 데예요. 근데 뭐 가난한 이제 연립주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연립주택의 술 주정뱅이가 2층 자기 집에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에. 그래서 막 그 주인 아줌마가 막 옆에 보라매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리고 왔는데 CT를 찍어봤더니 이 경막 바깥에 피가 고여 있어요. 다행히. 그거는 이제 경막 바깥에 피를 쫙 뽑아주면은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누라가 뒤늦게 보라매 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와 보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의식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치료비가 벌써 500만 원 나오고 500만 원.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대요. 퇴원할 때쯤 되면 얼마 나오겠냐? 3천만 원은 나올 거야. 3천만 원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술 주정뱅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막 계속 사고만 치니까 지난번에도 막 돈 몇백 물어가지고 치료해 줬는데 이번에는 3천만 원짜리 또 사고를 치니까 막무가내로 이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 살아봐야 또 술 먹을 거 또 사고 칠 건데, 그러면 자식 하나 있는 거 공부도 못 시키니까 그냥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레지던트 교수들 말 안 듣고 그러면 각서를 쓰라 그러니까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할 때 인턴이 이제 엠브백 하면서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엠브백 하면서 집에 가서 엠브백을 빼는 순간 환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시동생이 고발을 했어요. 이 술 주정뱅이를 죽인 결정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인턴이에요, 인턴. 엠브를 빼는 순간 죽었으니까 그 인턴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신경외과 교수 그 다음에 자기 형수 마누라, 그렇죠? 요 네 사람을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1심에서 인턴은 풀려났어요. 최종적인 살인을 일으킨 사람이긴 하지만 위에 과장이 하라는 대로 한 거고 또 이거 엠브 안 빼가면 수간호사한테 혼나고 돈 물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냥 인턴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인턴은 풀려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판사와 검사의 논지가 뭐냐면 집에 가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목숨 걸고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가지 말라 그랬다. 봐라, 이 각서를 썼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까지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보내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누라가 식칼을 가지고 와서 그 신경외과 과장한 교수님한테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칼을 들이대면 이제는 가시오. 이러면 이제 그 정당 방위가 될 텐데 너무 일찍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가족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저도 제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진단이 됐어요. 수술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환자인데 갑자기 그 보호자가 나타나서 그냥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막 향수 냄새가 팍 나는데 이 빼딱구도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근데 밖을 봤더니 그 스포츠카에 엑스 허즈번드가 있는 거예요. 엑스 허즈번드.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죽으면 이제 보험금 타고 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마누라라고 해서 선뜻 그냥 퇴원 원하세요? 그럼 가족이 원하시니까 그럼 가시죠.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막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의식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을 따라야 그것이 그 환자를 위한 것이지 그것과 반하는 보호자의 결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사건이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신의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 윌름씨 종양이라고 배에 이렇게 종양이 생기는데 그것이 암은 아니고 빨리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 병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다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막 굿만 하고 이러면서 집에서 치료를 한답시고 막 무슨 뭐 이상한 그런 치료만 하고 있다가 때를 놓친 거예요.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부모로부터 보호자의 자격을 빼앗아 가지고 그 동네 목사님에게 보호자의 자격을 줬어요. 뒤늦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삼성 서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게 이제 신의 사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릴 의지가 없는 부모는 보호자의 자격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돈 아끼려고 아이 치료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모라고 해서 보호자의 자격을 줄 게 아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보호자의 자격을 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낙태하러 오는 사람은 누가 보호자인 줄 아세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보호자 사인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왜 사인을 했어요? 그 아이 죽여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보호자의 자격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법적인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본인이 의식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악행 금지의 원칙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건데요. 실제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뇌사 판정을 받으면 이제 장례비가 나오고 조금 입원비 감면도 되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교통사고로 이 뇌사가 의심되는 환자 보호자가 빨리 뇌사 판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판정을 했는데 뇌파가 뛰는 거예요. 뇌파가 뛰면 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막무가내로 빨리 장기 기증하고 끝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렸는데 다 뇌사하고 일치하지만 뇌파가 뛰니까 뇌사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마침 그 병원에 이식을 받아야 될 사람이 7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7명 이식을 받으면 3억 5천만 원의 병원에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한 거야. 마지막에 거기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원목이 그 뇌사판정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인을 마지막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 요 목사님이나 이 윤리학자가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인 안 하면 이게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어요. 뛰고 있는 뇌파를 그걸 못하냐? 뇌파가 뛰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책상에다가 뇌파를 한번 다시 찍어. 그러면 이게 편평파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차트에 갖다 붙이면 뇌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인 먼저 하라는 거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들 참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악행 금지의 원칙이 그래서 선행의 원칙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7명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죠, 지금. 7명 이식받아야 될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 이 일에 빨리 사인하라는 거예요. 뭐 한 명 이거 어차피 뭐 있어봐야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게 뭐 식물인간이 될지 아니면 뭐 곧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 그냥 사인해서 뇌사 판정만 내리면 7명 이식을 할 수 있고 병원은 3억 5천만 원 돈 벌고 그 보호자도 좋아하고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게 바로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이 원칙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원칙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윤리의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선행의 원칙보다 이 악행금지의 원칙이 우선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의 원칙은 뭐 착한 일을 하라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이 퍼터널리즘이라 그래서 이 온정적 간섭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의료인들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환자를 돌본다고 그래서 이걸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이 다 퍼진 환자에게 당신 암이 다 퍼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심약한 환자에게 얼마간 암이라는 사실, 암이 다 퍼졌다는 사실을 그 본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알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약을 계속 주다 보면 마약 중독이 될 수 있는 환자에게 마약 대신에 플라시보, 이제 가짜 약을 줘요. 식염수를 주사하면서 새로 뭐 독일 바이엘에서 개발된 뭐 마약이라 이러면서 딱 주면요, 새로 나온 약 다음에도 그거 주세요 그러면서 통증 이상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플라시보를 의사가 거짓을 하는 거지만 환자를 위해서 이 온정적 간섭주의에 입각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의 원칙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정의의 원칙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거를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가 이렇게 바다에 침몰하는데 구명보트가 여러분들 왔었어요, 안 왔어요? 왔었어요. 구명보트가 왔는데 누가 먼저 탔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인가요? 마지막에 참 그 선원들이 다 그 갑판, 배로 침몰하는 갑판 위에서 나머지 승객들을 다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산모, 아이들, 노약자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보낸 다음에 마지막 선장과 선원들은 배와 함께 침몰하면서 그 승객들을 다 살려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과거에는요, 전라도에서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자 장기를 어디로 가져온 줄 아세요? 서울로 가지고 와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 부자들 장기를 이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뇌사자가 생기면요, 먼저 전라도에 있는 이식받을 환자들 다 연락해서 장기가 생겼다고 막 연락을 해서 전라도에서 더 이상 받을 환자가 없으면 그때는 경상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 정의의 원칙, 아파트 분양받을 때 무조건 돈 많다고 분양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집이 없다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 동네 오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아야 돼.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돈은 있어야 돼. 그 분양권은 낼 돈은 있어야 돼.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거죠. 이 정의의 원칙에 최소한의 의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북한 말씀해 주셔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이 평양에 제일 큰 인민병원을 갔는데, 이게 중환자실을 보면 용성 맥주병에다가 이렇게 링거액을 담아서 신문지로 마기를 해가지고 뒤집을 수 없으니까, 쏟아지니까 이렇게 높이의 원리에 의해서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돌아가셨어. 여기는 이제 수술실인데요. 수술실에 원래 맞추기계가 있어야 되죠. 여기 맞추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맞추기계가 고장나고 산소 질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코에 이파리 갖다 대면 잠이 오는 그 고려의학에 그 이파리 갖다 대고 이제 잠을 재운 다음에 묶어놓고 수술을 하다가 깨어나면 이게 붙들고 있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게 약이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양의과대학병원은 그래도 약이 있겠지. 그리고 가봤더니 콩팥내과 이제 여기는 이제 콩팥내과라 그러는데, 교수님이 7명이 있다고 그래서 다 보자고 했는데 3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4명의 교수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토리 캐러 갔대요. 대낮에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왜 교수님이 무슨 도토리를 캐러 놀러 가냐 그랬더니 약이 없으니까요. 틈만 나면 가서 도토리를 캐다가 갈아가지고 소화제를 만드는데 교수님마다 다 할당량이 있다는 거예요. 할당량. 얼마나 참 가슴이 미어집니까? 이게 2006년도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혈액 정화실을 만들었어요. 평양의과대학병원이 김일성 부속병원인데 북한에서 가장 좋은 대학병원인데요. 인공신장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막 지천에 막 그 상가에도 막 신장실이 막 즐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의과대학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처음 세팅을 했습니다. 기계 5대 갖다 놓고 원장님에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첫 환자가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콩팥이 망가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첫 시술을 받게 됐어요. 여기 투르멘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돌리고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 혈액 투석을 했었거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 제가 투석할 때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한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투석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자기한테 타치 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래서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피, 그러면 다 혈액 정화 시켜가지고 씻어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해진 피를 다시 집어넣는, 그걸 묵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북한에 갔더니 이게 인공신장실이 아니고 혈액 정화실. 그래서 너무 더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의 참 붉은 피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참 흰눈같이 희게 해줄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말라위에 갔더니 이게 앰뷸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앰뷸런스냐? 이거 오토바이에 매달고 응급 산모들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기 위해서 후송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말라위의 제일 좋은 병원이 우리나라 한국 간호사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누가병원. 근데 이 병원에 CT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CT를 판독할 수 있는 의사는 블렌타이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부산 같은 데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찍은 CT를 필름을 뽑아가지고 차를 타고 6시간 걸려서 그 블렌타이어 내려가서 그 의사한테 판독을 받고 하룻밤 자고 올라오면 그 환자는 죽어 있는 경우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만큼 참 열악한 곳이에요. 이곳에도 이제 저희가 인공신장실을 만들어 드렸고, 김수지 학장님, 김수지 박사님이 초대 학장으로 간호대학 학장으로 가셨다가 졸업생 배출하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는 오늘 제가 스킵을 하고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 몇 가지만 말씀을 이걸 아셔야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요. 이 죽음에 대한 정의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경험한 죽음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대구 동신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실 때 그때 개척교회였거든요. 사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층 여기 마룻바닥에 저희 사택 대신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거기 잠도 자고 저희가 먹고 자고 했어요.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 커튼 제치고 잠자는 저희들 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려야 됐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 배가 안 꺼져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마룻바닥에서 또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7명 7남매인데 누님 빼고 6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3명은 목사, 2명은 의사, 1명은 비즈니스. 좀 돈 버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도 한데 마지막에 이 쌍둥이 중에 1명이 저예요. 더 잘생긴 놈이 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이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류마티스성 심장병, 판막증인데 저희 쌍둥이를 놓고 나서 더 이제 몸이 악화되셔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저희를 낳지 않으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낙태를 안 하시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시고 아이를 낳아주신 거죠. 어릴 때 요 사진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기도하는 놈이 저라고 믿었죠. 쌍둥이 동생은 자기가 기도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그러고 이제 지냈었는데 몇 년 전인가요? 이 친구가 오더니 갑자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릴 때처럼 손깍지를 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깍지를 옛날처럼 딱 끼고 기도하는데 눈 떠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이 째려보고 있는 놈이 저더라고요. 이게 깍지가 다른 거예요. 깍지가. 제가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이 야곱한테 예서가 늘 당하는 건데 결국은 그 떡잎을 보면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제 동생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데 이제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다가 아직도 이제 목사도 못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진 보면 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양옆에 이렇게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인천 송도 해수욕장. 지금은 송도 신도시가 생겨서 없어졌어요. 네, 정말 엄마 품에 안겼던 놈이 나라고 이제 믿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 엄마가 미인이시죠. 예, 네. 근데 어머니가 현충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1973년 이제 다음 주가 현충일이잖아요. 6월 6일 이번이 50주년.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벌써 5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을 다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냥 어디 다른데 이렇게 소풍 가신 것처럼 천국 가면 곧 만날 거니까 뭐 멀리 떠났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저희 병원에 제가 원장할 때 저희 안양샘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뇌출혈로 신경외과 입원을 했는데 이제 뭐 피 고인 거를 몇 번 뺐지만 더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봅시다. 이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 트라키오스토미, 이 기관지 절개술을 해가지고 이 목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튜브가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옆에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풍선에 거기에 딱 해서 이제 기도를 딱 이제 고정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압력 때문에 옆에 그 기관지의 점막이 괴사 현상이 있어요. 괴사.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꾸가 뚫어져 가지고 식도까지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기도로 들어와서 흡입성 폐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기관지 절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입안으로 집어넣는 이 튜브를 빼가지고 이 목을 딴다 그러죠. 기관지를 절개해서 여기다가 튜브를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처형들하고 저희 집사람 처제하고 막 의견 대립이 생긴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처제는요, 그때 이제 저희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됐어요. 이제 곧 증손주를 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증손주 꼭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관지 절개를 해서라도 조금 더 사셔서 증손주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처형들은요, 그 어머님이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절대 저런 꼬락서리는 나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듣지 않았냐, 그러면서 절대 기관지 절개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의견이 막 밤을 새면서 막 논쟁을 벌리는데 저는 중간에서 이쪽 말 들을 수도 없고 저쪽 말 들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다음 날요, 저희 어머님이 그냥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DNR, 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이제 그걸 미리 사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대부분의 사망의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모든 분들이 자기 어머니, 할머니 그 임종의 과정에 이런 고민들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여기 이제 양재동에 왔었었는데, 이런 그 뼈를 분쇄하기 전에 어머님 뼈를 보시라고 저희가 이걸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수목장을 했어요. 그때가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 있는 곳에 이렇게 갔더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void하고 solid라는 글이 있어요. void가 의학 용어로 오줌 눈다, 오줌 눈다, 비운다, 방광을 비운다는 뜻이 voiding은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solid는 채운다. 근데 정말 한 여인이 떠나가니까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증손녀가 태어났어요. 한 여인은 가고 또 한 여인이 땅에 오고, 그리고 이 플랜카드가 있는데 소풍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예요. 정말 인생은 잠깐 소풍 와서 소꿉장난 하는 거죠. 너는 대통령 해라, 나는 영부인 할게, 너는 육군 대장 해라, 이러면서 서로 하고 싶은 거 막 나눠서 하다가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면은 그냥 다 하던 소꿉장난 그냥 내버려 두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간에 호루라기 불면은 그냥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요 벽을 지금 이제 66권 성경 말씀으로 가득 지금은 채워져 있어요. 제가 그 사진 찍어놓고서 안 가져왔네요. 근데 그 옆에 정인이 묘가 있어요. 정인이 묘. 아동학대로 죽은 정인이 묘.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백혈병으로 죽은 아이들 묘도 이제 같이 있고 한데, 여기 이제 그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하고 탈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저는 환자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먼저 죽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너무 아껴는 외과 의사, 저희 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있던 친구인데, 별의별 암 환자를 다 수술도 하고 치료하던 환자가 자기가 치료하는 그 환자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친구가 암이 퍼져서 먼저 죽었어요. 지금도 저희 병원에 저희가 금요일마다 저희 직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 180명의 임상과장 전문의들이 있는데 그 180명 전문의 중에 4사람이 지금 항암제를 맞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근데 이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외래를 보면요, 환자가 막 짜증을 내면서 들어와요.
3번 진료 받는다고 막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서 막 의사 막 뭐라 그러면서 막 감기 치료하러 오는 거죠. 근데 그 의사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막 배탈 났다고 막 안 고쳐준다고 막 고성을 지르면서, 이게 참 이 암 치료 받고 있는 의사가 감기나 배탈 환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치료받을 가신 그 의사가 혹시 지금 암 환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환자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사도 죽는 거고요. 성도만 죽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죽고요. 육군 대장도 죽고 전두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떵떵거리는 사람도 이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본 죽음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배영규 목사님, 제가 샘물교회 장로였는데 2007년도 아프간 피랍 때 2명이 살해당하고 21명이 살아서 입원했던 병원이 저희 병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배영규 목사님이 장기를 기증 약속을 하면서 유서를 썼어요. 그 유서를 그냥 자기가 죽으면 뭐 장기를 기증하고 시신을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겠노라고까지만 적으면 좋았을 거를 마지막에 이 모든 과정을 박상은 장로에게 위임하겠노라, 그걸 적어 놓으신 거야. 근데 배영규 목사님 첫 번째 살해당해서 그 아프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바그란 미군 기지병원에서 여기는 냉동고가 없으니 빨리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시오. 근데 이 배영규 목사님의 아버님이 너무나 신앙심이 돈독한 장로님이세요.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 절대 시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2명의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어디서 어떻게 지금 상태가 있는지, 그때는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누가 몇 명이 더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단장인 자기 아들 목사만 시신 가져와서 멀쩡하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느냐. 그냥 그 허 벌판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썩든 말든. 도저히 그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마침 유서가 있길래 저보고 이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은 아프간에 시신이 있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서 연락을 해서 시신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원지검에 검사하고 저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여객터미널로 갔더니 거기가 아니라고. 떠날 때는 여객터미널이지만 영원히 떠나버린 시신은 화물이라, 화물. 그래서 저쪽에 그 카고 화물터미널로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 화물터미널에서 그 관 속에 시신 이렇게 해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컨테이너 안에서. 그래서 그 시신을 싣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와서 딱 뚜껑을 열었더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7발의 총을 맞으셨는데 6발의 총은 뒤에서 맞았고 1발은 앞에서 확인사살 이마에 맞았어요. 근데 그 뒤에서 맞은 6발이 이 다리하고 손하고 허리를 관통했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오고 허리에서 피가 나오고 마지막 확인사살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시신을 아무도 이제 인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희 병원 영안실에 40일 동안 보관을 하면서 아침마다 제가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40일이 지났을 때 옥하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저 높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노래 부르면서 사모님과 딸 하나,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냥 늘 죽음에는 유가족이 있어요. 그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도 돌아가시는 분만 돌보는 게 호스피스가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유가족을 돌보는 것까지가 호스피스예요. 늘 유가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살해당한 심성민 총각 ROTC, 이 친구는 사진이 중증 장애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같이 가셨었는데
자기는 목사가 첫 번째 살해당하고 두 번째는 장로인 자기가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심성민이가 순교를 했을까? 자기가 집에 와서 사진을 뒤져보니까 골프 사진밖에 없다. 골프 치는 사진밖에. 그래서 나는 순교의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순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셨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참 안타까운 사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참 근데 저 심성민의 그 아프간 저 단기 봉사 갈 때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는 죽더라도 우리 가족이 구원 얻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어머니, 누나 다 예수 믿고서 지금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어머님은요. 근데 저희가 아프간 피랍 환자들 잘 치료했다고 이집트에서 버스 폭탄 테러로 4명 죽고 30명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외교부에서 보니까 이런 쇠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 총알도 나오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저희들이 치료를 했는데요. 제가 주치의를 맡았던 세월호 유가족은 남편이 주방장이었는데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100명분의 돈가스를 그 큰 가마솥에 튀기는데 배가 기울어진 거예요.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고서 그 비스듬한 바닥을 복도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복도까지 가서 기절해서 쓰러지는데 선정과 선원들이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도에 휩쓸려서 주방에 처박혔다가 실종자 끝에서 3번째 발견됐어요.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다 회사를 그만두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이렇게 거죽더미를 이렇게 들춰보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를 100구 이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는지. 근데 종합검진 해보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떠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엄청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정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죽음이에요? 우리 제일 열심히 맨 앞에 앉으셨는데 죽음이 뭐죠? 뭐를 만족시키면 죽음이 될까? 모르겠어요. 심장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네. 숨을 못. 박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져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거 신경외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숨결이 바람될 때. 왜냐하면 생명은 흐름. 여러분들의 피 속에 피가 흘러가야 생명인데 흐르던 피가 어느 날 멈춰. 그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숨구멍에 기도에 이 기관지에 공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늘 흐르던 공기가 흐르지 않고 멈춰.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숨이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인데,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심장이 멎고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이 심전도를 찍었더니 이렇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응급실로 영안실로 보냈는데 영안실에 가더니 이 환자가 깨난 거예요. 보니까 그 응급실에서 영안실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돼 있었나 봐요. 울퉁불퉁하게. 카트에 눕혀가지고 가는데 득득 가면서 이 간접적 심폐소생술이 됐나 봐요. 어쨌든 영안실에 가서 살아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이 환자가 살아나면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죽음의 정의 앞에는 불가역적인,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심폐정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락방에 살던 그 부부가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그 시신 장의사 불렀더니 장의사가 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을 막 쿵쿵 내려가다가 이 마누라가 살았어.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또 사는데 또 숨이 멎어서 또 장의사가 불러서 또 이제 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단디 내려가소. 단디 내려가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면 곤란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든 심폐정지가 불가역적이어야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뇌사는 뭐냐? 뇌사는 죽음이 아니에요. 뇌사는 최종적인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최종적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심장도 뛰고요, 위산도 분비가 되죠, 소화도 잘 시키고, 막 변도 막 굵게 보고, 막 장이 다 살아있어, 피부도 따뜻하고. 그래서 이 뇌는 기능을 하지 않지만 나머지 장기는 다 살아있는 상태가 뇌사 상태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민법, 형법이 다 뇌사는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한 군데에서만 이 뇌사에서 장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는 법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소위 그 장기 이식법에서만 이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을 더 살 수 있지만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한 달을 더 살지 않고 자기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사람에게 한해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기간으로 뇌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에서 뇌사가 아직은 죽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뇌에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뇌사는 영혼이 죽은 것이다, 영혼이 떠나가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뇌사를 결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문제나 이 뇌의 기능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죽음의 상태는 불가역적인 뇌 심폐정지, 뇌사는 마지막 죽음의 과정이지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식물인간은 뭐예요? 뇌사는 뇌 기능이 없으니까 뇌파가 안 뛰어야 되는데 식물인간에서는 뇌파가 뛰어요. 그 다음에 식물인간에서는 아주 드물지만 2%에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었던 1등병이 5년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타했던 병장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헌병이 그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그 병장을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구속해가지고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그 5년 만에 의식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구타했던 사람의 이름을 암기할 정도의 그런 이 식물인간은 얼마든지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강의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그동안 내과 의사가 된 지가 꼭 40년이 됐어요. 근데 한 2,000명의 죽음을 지켜봤는데요, 너무나 확연하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더라고요.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막 발부둥치다가 끌려가듯이 죽음을 당하는 환자가 대부분인가 하면은, 소수의 환자들은요,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그 죽음 너머의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로, 오히려 그 죽음을 맞이하러 막 환한 미소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길래 누구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누구는 맞이하러 나가느냐.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음은 생명의 적이나 원수, 절망의 절정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관문. 우리가 왜 저기 청와대 들어가려면 그 현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프랑스의 어디 왕궁에 가려면 그 게이트, 그 현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고 우리 삶의 완성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가 않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종말이면서 승리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김환란 박사님은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그 막 합창단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승리의 그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 아시죠?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할 때 수많은 논문을 펴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아. 근데 그 정박아들이 전혀 그 논문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알고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정박아들의 공동체 라루히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너무나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남겼는데 헨리 나우엔이 유서를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 그 마을의 페스티벌, 축제로 치러달라. 그래서 이 정박아들이 이 헨리 나우엔의 관을 메고 그 마을의 로타리, 그 광장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헨리 나우엔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축제로 이 죽음을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거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고통이 아니고서는 성숙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보석이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 또는 고통은 축복의 또 다른 변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연구했던 사람이 죽음학의 창시자 퀴블러 로스라는 이 여자 의사가 쓴 책 사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후생의 책은 유태인 나치에게 가스 실어가서 죽임을 당했던 그 수많은 유태인들을 1대1로 면담하면서 그 죽음 이후의 어떤 생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책 표지가 이 나비가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스실에 가는 그 긴 담벼락에 수많은 나비를 유태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죽었어요. 자기는 지금 번데기 같은 누에 꼬치 같은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만은 언젠가 그 번데기가 옷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서 훨훨 저 하늘을 날아가리라. 그래서 이 퀴블러 로스의 유언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나비를 날려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퀴블러 로스의 무덤에 장례일을 치른 다음에 나비를 이렇게 날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락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적극적, 소극적, 직접, 간접, 능동, 수동, 자의타의 막 엄청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고양이를 목졸라 죽이느냐 아니면 굶겨 죽이느냐. 뭐가 더 끔찍하죠? 팽팽하네요. 그러니까 둘 다 끔찍하죠. 뭐 어떻게 따지겠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안양병원이 있는 그 안양의 석수동에 얼마 전에 그 독거사 시체가 발견됐는데 알아봤더니 그 사지가 마비된 할머니가 그 며느리가 갖다 주는 미음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빨대를 주면 그 빨대로 빨아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오지 않은 거예요. 며느리가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문틈 사이로 신문지 흘러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행여 며느리인가 싶었는데 며느리는 오지 않고 낙엽만 굴러 들어오고 의식이 가물가물하면서 결국은 의식을 잃고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시체로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어떤 종류의 안락사죠? 소극적, 간접적, 수동적 이런 안락사예요. 타의적 안락사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쪽보다 덜 끔찍하냐?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모든 안락사는 똑같이 끔찍한 거예요. 이것을 나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안락사 논쟁을 통해서 자꾸만 이제 이 소극적,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하자 이런 쪽에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2022년 작년에 조력존엄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어요. 이 법이 너무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이 법을 만든 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에 제가 한번 토의된 내용을 봤더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떤 것까지 허용하자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기 결정권. 우리가 자기가 죽는 날짜, 죽는 시간, 죽는 방법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자. 내 몸은 내 거 아니냐, 자기 결정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결혼 50주년 때 결혼식 신혼여행 갔던 호텔 방에서 오후 5시에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남기면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이제 그때 뭐 한 70, 한 5살 됐겠죠? 그러면 부부를 같이 그 방에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염화칼륨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것을 허용하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조력존엄사법에 포함해서 막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1990년에 이 잭 커버키안이라는 미국 의사가 자살 기계를 발명했는데 닥터 데스라는 기계예요. 메디사이드라고도 부르는데 메디컬 슈이사이드, 의학적인 자살이라는 이름의 닥터 데스라는 이 기계는 교향곡 9번이 탁 나오는 거예요. 단추를 딱 누르면 교향곡 9번을 들으면서 잠이 들어.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에 염화칼륨이 잠이 든 다음에 또 탁 주입이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의사 조력 자살. 결국 죽은 것은 본인이 단추를 눌렀으니까 본인이 자살한 거지만 의사들은 어떻게 했다? 옆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Physician Assisted Suicide라고 의사 조력 자살인데, 의사 조력 자살이라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막 반대하니까 요거를 이름을 바꿔서 조력 존엄사다. 멋있어 보이잖아, 존엄사라는 것은. 그래서 조력 존엄사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회를 거의 통과하려고 그래요. 이거 국회의원들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더 많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결국은 죽었어요. 돌아가셨고, 왜 이게 막 또 논쟁이 되냐면 배우 알렌 들롱이 지금 이거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멋있는 배우들이 이런 죽음을 이용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3명이 가서 죽었어요, 스위스에서. 근데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뭐 비행기 값 들여서 뭐 먼 나라까지 못 타러 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런 안락사하고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암이 다 퍼졌어요. 암이 다 퍼져서 지금 뼈나 폐로도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이 탁 멎었거든요. 근데 그 환자를 막 중환자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 전기 충격 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에크모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막 체외 순환시키는 거 막 피를 뽑아가지고 바깥에서 막 순환시켜가지고 들여보내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 찌꺼기도 다 불러주고 그러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막 심폐소생술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달고 막 돌려. 그러면 뭐 일주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리려면.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존엄한 죽음이냐. 이제 그래서 급격한 임종 상태에 들어간 환자에게서는 그것도 회복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국가생명윤리위원장 할 때 여러 그 시민사회 종교단체 다 모여가지고 기독교, 카톨릭, 불교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해가지고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야 되고 2인 이상의 의사가 판단해야 되고 본인이 사전에 동의를 해야 되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는 이걸 허용하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법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33글자인데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호연지기는 이제 하늘과 땅 사이의 기운인데 이 법은 호스피스하고 연명의료법이 합쳐진 법인데 저는 그래서 이걸 호연지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그래도 존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그냥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년마다.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보세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거죠.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니라, 아시죠? 식물인간 상태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기 환자라고 다 이거 연명으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의 대상이지 연명으로 중단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자냐? 급격히 임종 과정에 빠지는 환자. 이 한해서만 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4가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요거 4개는 중단할 수 있지만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 통증 조절,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의 대상이니까 암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말기 환자들은 다 이제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으로 중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19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가 워낙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 에크모라고 해서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도 이제 중단할 수 있게 조금은 더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대상 환자를 의사 2사람이 판단한 다음에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고, 추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런 법정 대리인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명으로 중단 결정을 하고 이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식이 없는 말하자면 무용고자죠. 무용고자를 자꾸만 연명으로 중단해버리면은 인권에 문제가 혹시 생길까봐 가족이 없는 무용고자는 끝까지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이 하게 해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중요해요. 2가지 서류가 있는데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하고 연명으로 계획서가 있는데,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없지만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쓰는 거예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내가 상태가 나빠져서 급격한 임종 과정에 들어가게 될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혈액 투석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을 놈 없으니까 나는 임종 과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라 다. 이놈들아, 니들 날 막 또 뭐라고 하지. 그래서 자식들 못 믿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해.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계속해라. 혈액투석도 계속해라. 이것도 결정할 수 있어요. 무조건 멈추라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결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인데, 연명으로 계획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의사가 작성하는 게 연명의료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미 작성을 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러면 그 모니터에 떠요. 저도 이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번호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딱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것이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법이 나옴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어요. 과거에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 감히 어떻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쓰셨어요? 아버지가 만일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임종 상태에 막 들어갔는데 인공호흡기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유서를 미리 한번 써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온 가족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그럼 죽고 나면 어디 가시게요?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 사후생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죽음의 문화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저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랑과 갱신의 이 공동체에서도 이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는 운동을 하셔서 유서 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명으로 중단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해서 연명으로 중단한 케이스는 0.7%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가족들이 다 그 추정을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이걸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좀 확산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스피스는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암만이 아니라 이런 치매, 파킨슨, 뇌졸중, 루게릭, 만성 신부전도 다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죽음도 다 호스피스를 거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호스피스를 하나씩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종하는 환자들이 워낙 많은데 기존의 호스피스로는 100분의 1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호스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은 훨씬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가 왜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 마지막에 40km 달린 다음에 그 올림픽 스테디움에 들어와서 몇 바퀴 돌잖아요. 그게 호스피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막 저희가 막 찬물을 뒤집어 쓰면서 또 젖은 수건을 던져가면서 이제 곧 골인점이 다 되니까 힘내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달리도록 격려하는 거, 또는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대기실에 웨딩드레스 입고 막 향수 뿌려가면서 가장 예쁘게 꾸미는 그 신부 대기실이 호스피스가 아닌가 싶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시켜 드리는 장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담당을 했을 때 저도 이런 꽃미남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행여병 환자였어요. 노숙자로 실려왔는데 봤더니 폐암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버렸지만 자기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자기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고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다 퍼져서 장기는 아무도 안 받는다 그래서 시신을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내 8개 의과대학에서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이분은 사랑을 꼭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의 해부학 교실을 다 전화를 걸었더니 영남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받아주기로 해가지고 이분의 시신을 영남대학교에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하시는 분들 모습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은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적는 노트에 50세 췌장암 말기 환자가 웨딩드레스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나게 레드카펫 깔고 풍선 달아서 호스피스 병동을 웨딩홀로 바꿔서 결혼식을 올려드렸어요. 이분이신데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상태가 나쁠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두 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좀 질문을 10분밖에 안 남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 이 도시화 현상이다가 핵가족화 돼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다 대가족 제도에서 다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 또는 앞마당에 그 소가 늙어서 죽는 거, 뭐 닭이 늙어서 죽는 거 다 보면서, 다 그런 걸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화 또는 격리, 핵가족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 인피니트라는 게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유한 게임하고 무한 게임이 나오는데, 유한 게임은 이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이제 이 규칙이 정해져 있고, 먼저 달성하면 이기는 거죠. 오징어 게임, 월드컵 축구, 이게 유한 게임인데, 무한 게임은 이게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고 이긴다기보다는 지속하는 거라는 거죠. 베트남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패하고 러시아가 패하고 있는 이유는 그 미국과 러시아는 유한 게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언니가 쫙 하고 이겨버려야겠다 생각하는데, 베트남하고 우크라이나는 무한 게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한 명의 시민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이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임은 무한 게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나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적힐 것인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죽음 이후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무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져도 남아있을 영원한 것,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없어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열정을 없어지지 아니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는 다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이번 가을 학기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여기 보세요. 미디어에 나타난 죽음, 슬픔학개론, 죽음학개론, 삶과 죽음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샘물 호스피스 사례 발표, 임종원장 호스피스 상담, 연명으로 준단과 의사조력 자살, 조력 전원사법 등 법적 이슈, 안락사 신학적 고찰, 자살 어떻게 볼 것인가, 뇌사 및 장기 이식 윤리, 한국의 죽음 의료 문화, 기독교 장례 문화 변혁, 죽음 그 이유, 이런 강의들을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강의로 나는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런 분들은 청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전화 구재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화요일날 저녁마다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수원 광교 호수 옆에 너무 아름다운 합동신학대학원인데, 그래서 이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웰빙을 하는 거예요. 웰리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삶을 통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처음 왔을 때보다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라.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들으셨으니까 유서도 쓰시고 또 관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쓰냐? 좋은 질문.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면 가능하고요. 이제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가능하지만 웬만한 병원은, 또 작은 병원들은 없어요. 대신에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가시면 어디나 다 딱 인터넷 치면요,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치면은 그거 발부하는 곳이 쫙 나와요. 가셔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가셔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또 네. 네네네.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요즘같이 또 특히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님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꼭 그 임종 예배는 담임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스케줄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막.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셨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막 불렀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게 어떻겠어요? 계속 기다려가 담임 목사님 그냥 간단히 예배 드리고 이제 가셨어. 근데도 그냥 며칠 동안 또 계속 이제 살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또 가족들이 다 와. 근데 안 돌아가시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일주일 지나서 다시 또 해외 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한테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복도로 불러오더라고요. 임종실에서 복도로 저를 부르더니 자기가 스케줄이 바쁘대 지금. 부흥 집회를 가야 되는데 좀 지금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 임종 예배 딱 드릴 테니까 그 타임 맞춰서 좀 마무리 해달라 그러더라고. 왜 그 카리스마 있는 그 부흥사 목사님도 왜 그러잖아요. 나 바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부흥 집회 가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끝내주세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간접적 안락사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안락사를 요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자기 스케줄에 맞추느라고. 근데 어쨌든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구재현 선생님 같으면은 잘 알아맞혀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마지막 숨을 쉬는 때가 있어요. 체인스톡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하다가 또 숨을 안 쉬어. 그러다 또 숨을 안 쉬어. 그러면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정말 돌아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용하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사들이 조금은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설령 그렇게 안 돌아가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 또 다른 질문. 예. 마지막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얘긴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을 집중치료실이라고 하긴 해요.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라는 게 그런 뜻인데 이제 그 중환자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환자실도 별의별 중환자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심장을 위한 중환자실이 있고 또 뇌혈관을 위한 중환자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집중치료실이라는 말을 더 이렇게 선호하시기도 하는 이건 이제 여기가 전문가니까. 일단 상위 개념은 중환자실이 맞고요. 그다음에 집중치료실은 비슷한 환자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나 한데 상대적으로 중환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이제 그것만 좀 전문화된 치료를 말하는데 대부분 스트로크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뇌혈관 질환 특히 뇌경색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브 ICU,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보다는 약간 급이 낮지만 그래도 일반 병실보다는 아주 집중해서 이제 간호사들, 의사들이 자주 이제 봐주는 그런 곳을 만들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집중치료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임종 환자들이 갈 곳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임종이 이제 곧 닥칠 거라고 생각하면은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1인실로 빼서 가족들이 다 둘러서서 같이 얘기도 마지막 나누고 또 본인은 혹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이 청각이거든요. 청력. 그래서 본인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고 찬송도 틀어놓고 하면서 마지막 예배도 드리면서 할 수 있게 이제 임종실은 따로 1인실을 가지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막 기계음 돌아가고 막 다른 환자 있는데 그것은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게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마지막 한 분. 네.
뇌사는요, 이제 뇌사는 이제 최종적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뇌사에서는 이제 그거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뇌사에서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대부분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 들어가 있고, 근데 장기를 이제 적출하기 위해서는 또 연명 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장기 적출할 때까지는 뇌사가 또 저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뇌사는 죽음에 결국은 죽어요. 뇌사자는 한 달 이내는 결국은 죽는데 그 죽음의 과정에 장기를 이제 기증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뇌사는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대부분 한 달이고 보통 그전에는 2주라 그랬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이제 4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뇌사자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끝까지 그 뇌사자라도 자기 살려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동안은 저희가 이제 살려야 되는. 예. 네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뇌사는 뇌파가 편평파가 돼야 돼요. 안 뛰어야 되는데 간혹 요거를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뇌파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찍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의사마다 판단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기계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그렇게 안 뛰던 뇌파가 또 뛰는 것 때문에 그런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든 약간이라도 뇌파가 뛰면은 그거는 뇌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아주 그래서 그거는 판단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뇌사 판정은 2번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했던 팀 말고 다른 팀이 와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뇌사 자체가 맥시멈 한 달을 사는 거고 뇌파가 안 뛰어도. 그러니까 뇌파가 약간 뛰는 경우는 이제 훨씬 더 그는 이제 식물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뇌 기능이 조금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젠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